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즈 이야기 21번째 시간입니다. 이거 한 100번까지 갈 거죠? 그냥 쭉 한번 연결해보면 개인적으로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다채로워. 네. 아주 버라이어티해서 저도 좋아요. 주제를 두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럴 만큼 어떤 능력이나 이런 치가 되지 않는데 제 개인적으로 연결을 해 나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뭐 연결감도 어떤 날은 아 이건 참 연결이 좋다 이런 만족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트럼보니스트 커티스 플러가 57년도 The Opener라는 앨범에서 연주했던 A Lovely Way to Spend an Evening 이라는 곡이었는데요. 중간에 트럼본 솔로를 이어받는 피아노 솔로가 우아하면서도 되게 잔잔한, 그래서 그 피아니스트가 누군지 바비 티몬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바비 티몬스가 그 곡을 녹음하던 57년에는 2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음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바비 티몬스였는데요. 바비 티몬스가 작곡했던 곡 중에 가장 유명한 곡 연주를 골라왔습니다. 80번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즈 이야기는 바비 티몬스가 1960년도에 냈던 앨범인데요. This Here is Bobby Timmons라는 사실상 첫 번째 리더 앨범에서 그의 대표곡 모닝을 가져왔는데요. 우선 이제 바비 티몬스가 이제 1935년생인데요. 바비 티몬스가 57년도 커티스 플러와 사이드맨으로 녹음을 할 당시에는 여러 사이드맨으로서 이제 막 본격적으로 야, 쟤 잘하더라 하는 22살짜리 이제 아주 잘하던데, 그렇게 해서 57년도는 그렇게 사이드맨을 주로 하면서 보냈고요. 그러다가 누구 눈에 띄냐면 아트 블레이키, 재즈 메신저스의 58년도에 가담을 하게 되죠. 그때 낸 앨범이 아트 블레이키 앤 재즈 메신저스의 가장 대표 앨범이라고 우리가 전에 소개한 적도 있었던 모닝이라는 앨범에 피아니스트로 참여를 하게 되고, 단순히 피아니스트만이 아니라 여러 곡을, 사실은 모닝이란 앨범 자체가 사실은 모닝이라는 앨범이 아니었는데 모닝이라는 곡이 빅히트를 하면서 그냥 모닝 앨범으로 우리가 부르게 된 앨범인데, 그 모닝을 작곡한 사람이 당시 23살의 바비 티몬스. 아, 바비 티몬스. 예. 바비 티몬스가 작곡한 그 곡이었고요. 근데 이 바비 티몬스가 이제 58년도 아트 블레이키와 보내고 난 다음 한 1년 2, 3개월을 아트 블레이키 재즈 메신저스에 있었다고 하고요. 59년의 중반에는 캐논볼 애덜리 퀸텟에 가담을 하게 되는데요. 60년 초가 되면은 본인의 첫 번째 리더 앨범을 내게 되는데, 그게 오늘 소개하는 This Here is Bobby Timmons라는 앨범이고요. 함께하는 뮤지션이 트리오 앨범인데요. 바비 티몬스가 피아노, 샘 존스, 그러니까 캐논볼 애덜리 밴드에 같이 연주를 하고 있던 샘 존스가 베이스를 치고요. 그 당시 이제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에서 드러머를 했던 지미 콕, 이렇게 셋이 같이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의 하드밥 그 당시의 피아니스트들과는 이분이 바비 티몬스가 확실히 아주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스펠, R&B, 감성이 뛰어난 그런 피아니스트였고, 이 모닝이랑 곡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리듬감이랄까, 감성이 완전히 다른 그런 아주 독특한 개성. 그래서 그거를 아트 블레이키나 캐논볼 애덜리나 굉장히 높이 샀고, 재즈가 그러니까 비밥부터 시작해서 동부에서는 이제 하드밥으로 쭉 연주가 되고 있다가 서브 장르 중에 소울 재즈라는 재즈가 이제 50년대 중후반부터 이렇게 갈래를 해서 되게 펑키하고 그런 소울풀한 재즈가 소울 재즈라는 이름으로 이제 서브 장르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선구자로 이 바비 티몬스를 놓는, 그래서 아주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피아니스트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만이 가지는 감성, 그들만이 제대로 연주할 것 같은 그러한 재즈를 했다는 지분을 가지는 그러한 피아니스트인데, 이분이 단순히 피아니스트로서만이 아니라 이 모닝이란 곡도 작곡을 해서 빅히트를 시켰고,
그래서 작곡가로서도 굉장한 지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959년에 캐논볼 애들리 앨범 중에 The Cannonball Adderley Quintet in San Francisco라는 라이브 앨범이 있거든요. 거기서 처음 공개했던 This Here라는 곡이 있어요. 오늘 소개하는 앨범에도 This Here is Bobby Timmons라고, 이 This Here라는 곡이 59년에 캐논볼 애들리 퀸텟 연주로 또 엄청난 빅히트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 20대 초반에 피아니스트가 작곡하는 곡이 58년도엔 아트 블레이키 재즈 메신저스의 모닝이란 곡이 엄청난 히트를 하고 59년도에는 캐논볼 애들리의 이름으로 나온 앨범에서 This Here라는 곡이 엄청나게 히트를 하는데 그게 다 모두 다 바비 티몬스의 작곡이었다는 거죠. 바비 티몬스가 요즘에 태어났으면 이런 곡들의 저작권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됐을 거다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저작권 개념이 없던 건 아니지만 이 원 작곡자에게 돌아오는 지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떠한 이유에선가 적었기 때문에 캐논볼 애들리 퀸텟에서 작곡했던 This Here라는 곡에 대한 저작권이나 이런 거에 대한 배분의 불만 때문에 캐논볼 애들리 퀸텟에서 나오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20대 초반에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바비 티몬스가 엄청난 커리어를 이어갔을 것 같지만 이분 역시 약물 중독과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1960년대 중반부터는 이렇게 내리막을 걷기 시작하고요. 1974년에 38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요절하게 되는데 가진 재능만큼 엄청난 성공을 못했던 그런 아쉬움을 그러니까 팬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바비 티몬스인데 이번에 이제 이번이 아니라 이제 바비 티몬스 바이오그래피를 이제 뭐 위키피디아 같은 데서 읽다가 요번에 딱 눈에 들어오는 이름이 하나 있었는데요. 베니 골슨. 베니 골슨의 이름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58년도에 아트 블레이키 재즈 메신저스에 있을 때 같이 동료 6살 많은 테너 색소포니스트, 말하자면 우리로 따지자면 형이자 선배인데 바비 티몬스를 재즈 메신저스에 픽업해서 소개한 사람이 베니 골슨이래요. 그러니까 베니 골슨 눈에 이 젊은 피아니스트의 가능성, 재능 이런 게 보였겠죠. 그래서 베니 골슨이 이런 이야기를 바비 티몬스에 대해서 했더라고요. 바비는 매우 독창적인 뮤지션이었습니다. 그는 비밥도 연주할 수 있었고 펑키도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걸 연주할 수 있었고 그것이 그때 아트 블레이키 재즈 메신저스에 필요한 것이라고 아트 블레이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력하고 가능성을 알아본 그 형이라는, 이건 제 뇌피셜이지만 그 바비 티몬스를 진짜로 알아본 사람 중에 베니 골슨이 있었고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모닝이라는 곡도 처음에는 그 바비 티몬스가 완결된 곡으로 작곡을 해낸 곡이 아니었고 공연이나 연주 중에 바비 티몬스가 혼자서 이렇게 치는 멜로디가 있었대요. 근데 그 멜로디를 베니 골슨이 들으면 베니 골슨도 역시 훌륭한 작곡자이자 편곡자로서 활동을 했던 그 시절에 베니 골슨이 봤을 때는 그 곡의 가능성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야, 너 그거를 그렇게 혼자 이렇게 연주하지 말고 완성된 곡으로 이렇게 한번 승화시켜 봐봐. 그렇게 해서 나온 곡이 모닝이었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This Here, That There, 지금도 재즈 뮤지션들이 많이 연주하는 재즈 스탠다드, 그러니까 재즈 뮤지션이 작곡한 재즈 스탠다드를 작곡하는 작곡가로서의 바비 티몬스의 가능성을 처음 봐준 사람이 베니 골슨이다. 이런 생각을 혼자 하게 돼서 81번째 꼬꼬무는 베니 골슨의 연주를 한번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고른 앨범은 1962년에 연주해서 63년에 나온 베니 골슨의 앨범인데요. 프리라는 앨범이고요. 그중에 제가 좋아하는 발라드인데 Mad About the Boy라는 곡을 골라봤습니다. 역시 또 베니 골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즈 이야기 19번째 베니 골슨의 연주를 Yesterday라는 곡을 한번 59년 연주 중에 골라서 한번 소개한 적도 있고, 그리고 베니 골슨의 작곡 여러 스탠다드 작곡한 스탠다드들 중에 I Remember 클리포드라고 정말 유명한 클리포드 브라운이 이제 1956년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옛 동료였던
클리포드 브라운을 기리면서 베니 골슨이 57년에 작곡했던 그거를 또 리모건의 연주를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베니 골슨이 58년에 이제 바비 티몬스와 함께 아트 블레이키 앤 재즈 메신저스에 가담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59년도부터는 그 트럼펫터 아트 파머와 함께 밴드를 하드밥 밴드를 만드는데 더 재즈 텟이라는 밴드를 만들어서 한 62년까지 연주를 하면서 중간중간 개인의 앨범도 내게 되는데 오늘 소개하는 앨범은 62년도 그러니까 재즈 텟이 좀 정리가 돼갈 때쯤 개인 앨범을 내게 되는데 이 62년 정도부터 70년대 중반까지 이 베니 골슨이 잠깐 재즈계를 떠난대요. 그래서 영화나 TV 쇼, 광고 이런 음악을 작곡하고 편곡하는 그런 뮤지션으로 잠깐 변신을 하게 되는데 잠깐 재즈계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 앨범이 이 프리라는 앨범인데요. 이 프리라는 앨범이 저한테 되게 인상적인 거는 베니 골슨의 연주를 처음으로 들은 게 이 프리라는 앨범. 그 Mad About the Boy라는 곡을 고른 것도 이분의 그 수많은 연주 중에 이 곡을 왜 골랐냐면은 재즈를 처음 듣기 시작할 때쯤에 테너 색소포니스트들 중에 굉장히 개성 있는 톤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부드럽고 뭔가 느긋하고 사려 깊은 톤이 이분이구나 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베니 골슨의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잡힌 첫 연주여서 이 곡을 골라봤는데요. 아직 생존해 계시죠. 1929년생이세요. 95세시던데 이분 하면은 영화 한 편이 생각나잖아요. 더 터미널. 더 터미널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실명의 인물로서 출연도 하시고 영화 말미에는 연주도 하시는데 주연이 톰 행크스였죠. 빅터 나보로스키라는 가상의 동유럽 국가의 사람이 미국으로 입국을 하는데 오는 중간에 혁명이 일어나서 나라가 없어져서 터미널에 갇히게 되는 이야기인데 톰 행크스가 분한 이 빅터라는 캐릭터가 미국에 오려는 이유가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서 오게 되는데 아버지가 어떤 사진에 있는 미국 재즈 뮤지션들의 사인을 계속 수집하시다가 한 분은 사인을 못 받았는데 그게 베니 골슨의 사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언을 받잡고자 미국의 입국을 베니 골슨을 만나서 사인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 영화 속에 중요한 소재가 되는 이 베니 골슨의 사인을 받으려는 이유가 한 장의 사진을 빅터 나보로스키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이게 이제 A Great Day in Harlem이라고 이 단체 사진 속에 베니 골슨, 셀로니어스 몽크, 레스터 영, 뭐 수많은 그 당시 57명의 뮤지션들의 사진이 있는데요. 이 사진 속에 단 두 분이 2024년 오늘 현재는 살아 계시는데요. 베니 골슨 그리고 같은 테너 색소폰을 연주했던 소니 롤린스가 두 분만이 지금 생존해 계시거든요. 그래서 소니 롤린스로 한번 연결을 해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소니 롤린스는 베니 골슨보다 한 살 어리세요. 1930년생이시니까 올해 94세시죠. 오늘 제가 고른 소니 롤린스의 연주는 소니 롤린스 앤 셀로니어스 몽크라는 1954년 앨범이고요. 역시 발라드를 한 곡 골랐는데요. More Than You Know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베니 골슨도 그렇고 이 소니 롤린스 선생도 이제 곧 100세가 되시는 살아있는 전설들이신데 소니 롤린스가 1949년도에 19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프로로서 레코딩을 시작하셨대요. 그러니까 50년대 초반에는 마일스 데이비스, 찰리 파커, 셀로니어스 몽크 이런 분들과 함께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연주 생활을 시작을 하시는데 오늘 고른 소니 롤린스 앤 셀로니어스 몽크 앨범은 1954년 10월 25일 날 녹음한 앨범인데요. 10인치로 나왔던 앨범입니다. 세 곡이 들어가 있어요. A면에 두 곡, B면엔 이 More Than You Know 한 곡이 들어가 있는데 이 More Than You Know라는 곡이 10인치 앨범으로는 54년 녹음 당시에 나왔는데 56년도 2년 후에는 12인치 앨범이 상용화되면서 소니 롤린스의 리더 앨범으로는 무빙 아웃이라는 앨범으로 또 속해서 나오게 되고 셀로니어스 몽크 앨범으로는 셀로니어스 몽크 앤 소니 롤린스라는 앨범으로 또 56년도 앨범에서도 이 곡을 발견하실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20대 초반에 했던 연주들 중에 이 셀로니어스 몽크와 함께한 이런 앨범 속에 있는 연주들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당시 54년에 30대 후반으로 가고 있었던 셀로니어스 몽크와 20대 초반이었던 소니 롤린스가 보여주는 케미스트리가 아주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More Than You Know라는 이런 곡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여유 있게 한 10분 넘는 러닝타임 동안 셀로니어스 몽크도 후배인 소니 롤린스의 테너 색소폰에 맞춰주는 개성하면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이분이 굉장히 맞춰주는 피아노 연주를 스무스한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고 계시고 그 바탕 위에서 원숙하고 호방한 연주를 이제 시작하는 초기에 소니 롤린스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앨범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50년대 초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오늘 이야기 나온 셀로니어스 몽크는 점점 원숙해져 가고 있었고 그리고 찰리 파커는 55년에 사망하기 전에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었던 시기고 마일스 데이비스는 자신의 이제 아이디어를 계속 품고 여러 음악으로 여러 뮤지션들과 섞어서 테스트를 하다가 50년대 중반에 55년에는 존 콜트레인 등과 자신의 첫 번째 퀸텟을 결성하기 그 직전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치던 시기였고 그리고 소니 롤린스 같은 1930년대 생들은 각자 뭔가를 터뜨리기 전에 어떤 그 폭풍 전야 같은 그런 아슬아슬함 그러면서도 원숙한 연주를 보여주는 오늘 앨범 이런 것들을 내던 시기여서 어제 들으면서 1950년대 초반, 중반, 후반 뭐 다 좋지만 이 초반에 있었던 그런 순수함 그런 것들이 내가 재즈를 좋아하는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됐었죠. 재즈를 듣는 게 참 행복하다 하는 생각을 어저께 하게 됐었던 어제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꼬리에 꼬리를 문 재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